안녕하세요, 여러분. 지금부터 24년도 저희가 9급 기출문제 풀이를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는데요. 2024년도 9급 세법개론은 평상시에 비해서 좀 많이 어려웠습니다. 특히나 이제 법인세 부분이 문항수도 늘어나고 계산형 문제가 2개나 나왔고, 그리고 내용을 명확하게 좀 알아야 여러분이 풀어낼 수 있도록 문제가 구성됐기 때문에 체감 난이도는 높았었을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세법 어떻게 앞으로 공부를 해야 될까라고 이제 하셨을 때, 옛날에도 어려웠는데 더 어려워지는 거야. 너무 힘들다. 이렇게 생각하실 텐데요. 여러분, 세법은요, 그냥 확실히 공부하는 게 맞아요. 그러니까 확실하게 공부하지 않고 약간 어설프게 공부해도 힘든 건 마찬가지고, 오히려 머릿속에 남는 건 없죠. 근데 이제 똑같이 힘들게 공부하는데 내가 좀 적극적인 마음으로 확실하게 공부를 하시게 되면 세법의 재미에도 또 푹 빠지시게 되고, 그리고 여러분이 이제 업무에서 확실히 이제 실력 발휘를 하실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시험이 어렵게 나오는 거는 정말 좋은 방향으로 가는 거다라고 그런 마음을 가지셔야 되고, 그리고 여러분이 어설프게 공부하든 확실하게 공부하든 세법이 맨 처음에는 좀 힘드실 수 있어요. 그 과정이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어차피 똑같이 힘든 시간 겪을 거 제대로 하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시험이 좀 이렇게 계산형 문제가 많이 나오고 어렵게 나오는 거는 정말 여러분한테 오히려 더 공부하기 좋게끔 바뀌는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이제 변별력을 확실하게 심어주기 때문에 공부를 열심히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훨씬 더 유익하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이제 문제풀이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거주자 갑이 2020년 귀속 소득세 6천만 원을 신고 납부하지 않아서 관할 세무서장이 고지서를 발송합니다. 자, 갑이 그런데 고지서 받고도 돈을 안 내서, 그렇으면 이제 체납이라고 하잖아요. 체납을 하자. 그 다음 우리 뭘 할 수 있죠? 압류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압류를 합니다. 압류한 이후에 이제 공매가 이루어져서 매각이 이루어진 거죠. 자, 그래서 이제 매각으로 5천만 원의 현금이 있는데 이 현금을 나눠 먹을 겁니다. 나눠 먹을 건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1순위는 누가 가져가요? 실비가 가져가요. 그쵸? 실비가 가져갑니다. 얘가 1순위로 돈을 가져가게 되죠. 그럼 이제 여러분은 이제 뭘 따지셔야 되냐면 법정기일하고 그 다음에 이제 피담보 채권이 이제 설정된 그 담보 설정일을 아시면 될 건데요. 우선 법정기일을 먼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소득세는 신고납부하면 확정이 되죠. 그쵸? 자, 신고납부하면 확정이 되는데 신고납부하지 않았으니까 신고일이 법정기일이 아니에요. 그럼 이제 언제 확정이 돼? 세무서에서 결정해서 고지서를 보내야 확정이 되겠죠. 자, 그래서 야, 네 세금은 얼만큼이야? 6천만 원이야? 하고서는 딱 결정을 해서 보냈어요. 자, 이 22년 5월 30일이 법정기일이 됩니다. 자, 그럼 이제 법정기일 찾았으니까 자, 은행이 돈 빌려준 날이 언제인지 한번 볼까요? 자, 은행이 돈 빌려준 날은 언제래요? 은행이라고 굳이 나오진 않았지만 저당권에 의해 담보된 채권 이제 보통 은행이 빌려주니까 언제 빌려줬어? 21년 5월 20일이죠. 21년 5월 20일. 자, 이렇게 이제 담보가 설정이 되면 이게 물권적 효력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국가하고 이제 담보 설정이라고 비교를 해서 어떻게 해요? 앞섰으니까 은행이 먼저 받아가게 되는 거예요. 은행이 먼저 받아가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얘가 2순위로 받아가게 되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에 이제 근로자의 임금 채권이 있는데요. 자, 우리가 임금 채권은 우선 변제되는 임금 채권은 이 1순위 뒤에 바로 붙게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그렇지 않은 임금 채권은 우선 변제가 안 되는 임금 채권 같은 경우에는 어디에 붙는다 그랬어요? 은행 뒤에 붙는다 그랬어요. 은행 뒤에. 은행 뒤에 붙으니까 2순위 바로 뒤에 붙는 거죠. 임금 채권이 여기에 들어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소득세가 4순위로 물리게 되는 거예요. 그럼 이제 5천만 원 나눠 먹읍시다. 500만 원 얘가 갖고 1,000만 원 얘가 갖고 얘가 2천만 원을 가져요. 1, 2, 3순위에서 벌써 얼마를 가져가요? 3,500만 원을 가져가니까 남은 건 얼마? 1,500만 원. 그래서 1,500만 원을 국가가 받아가게 되겠습니다. 답은 1번. 자, 2번. 너무 쉬웠죠? 너무 쉬웠지? 자, 국세부가의 원칙이 뭐니? 주장할 수 있는 실, 신, 근, 조 중에 뭔지 찾아볼게요. 갑이 부동산을 지 이름으로 안 갖고 남의 이름으로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을한테 명의신탁을 했답니다. 자, 갑이
부동산을 X를 A 회사에 양도해서 돈은 내 거니까 내 주머니 하고 갑이 생겼네. 자, 그런데 명의는 누구로 돼 있으니까? 을명으로 되어 있으니까 세금을 국세청에서 을한테, 야, 을은 이렇게 국세청한테, 을이 국세청한테, 아니 국세청이 을한테, 야, 너 세금 내 이렇게 했겠죠. 그러니까 을은 아 뭐야, 나는 이름만 빌려주고 돈 10원도 내 주머니에 들어온 것도 없는데, 자, 그거 실질적으로 양도한 거는 갑이고 갑한테 세금 받으세요 주장할 수 있겠죠. 그게 바로 뭐예요? 실질 과세 원칙이죠. 그쵸? 자, 그래서 뭐 귀속에 관한 실질 뭐 이렇게 있는데 여기서 귀속에 관한 실질에 해당이 되겠죠. 자, 국기법상 제2찬압세 의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법인이 해산해서 청산하는 경우 청산인의 제2찬압세 의무가 있습니다. 자, 청산인은 뭘 한도로? 자기가 뿌린 걸 한도로. 그쵸? 자, 그래서 분배하거나 인도한 재산가액을 한도로 제2찬압세 의무를 지게 됩니다. 자, 두 번째, 법인이 해산하여 청산하는 경우에 자녀 재산을 분배받은 자도 제2찬압세 의무가 있습니다. 얼마를 한도로? 받은 걸 한도로. 그쵸? 각자가 받은 재산가액을 한도로. 자, 세 번째, 우리가 사업 양수인의 제2찬압세 의무가 있죠? 양도인이 양수도 전 확정된 그 사업에 관한 국세를 납부하지 못했을 때 양수인이 뭘 한도로? 양수한 재산가액을 한도로 제2찬압세 의무를 졌습니다. 자, 그래서 이 문장은 되게 이상해. 사업을 양도한 경우 사업 양도인이 제2찬압세 의무를 진다? 아니요. 양수인이 제2찬압세 의무를 지는 것이고 뭘 한도로? 양수한 재산가액을 한도로 제2찬압세 의무를 지겠습니다. 그래서 3번 틀렸고요. 자, 네 번째, 국세의 납세 의무 성립일 현재 한 명회사의 사원은, 여러분 한 명회사의 사원은 전부 다 무한책임 사원으로 구성되어 있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이제 무한책임 사원은 이 얘기예요. 자, 국세의 납세 의무 성립일 현재 무한책임 사원은 법인 재산으로 그 법인에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 및 강제징수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 부족한 금액에 대하여 제2찬압세 의무를 진다. 맞는 설명이 되겠죠. 성립일 현재 무한책임 사원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틀린 것은 3번. 부가세법상 간이가세자로 보는 사업자에 해당되는 것은, 자, 여러분 부동산 매매업 나오면 절대로 간이가세가 안 되는 업종이다 라는 걸 아셔야 돼요. 자, 그래서 부동산 매매업을 하는 개인 사업자는 뭐 공급대가 어쩌고저쩌고 다 필요 없어요. 간이가세가 될 수가 없습니다. 배제 업종이죠. 마찬가지로 전기가스 사업하는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요것도 배제 업종이라서 간이가세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자, 그 다음 여러분 이 도배하고 실내장식 사업 이런 것들은 건설업 범위에 들어가긴 하는데요. 여러분 도배 아저씨 본 적 있어요, 없어요? 우리 집에 오셔가지고 도배하시는 거 봤어, 못 봤어? 봤죠? 봤죠? 자, 이렇게 최종 소비자를 대상으로 해서 좀 이렇게 뭐 과한 규모가 아닌 최종 소비자를 대상으로 이렇게 하는 건설업인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간이가세가 허용이 됩니다. 따라서 도배, 실내 장식 사업을 경영하는 자로서 직전 연도 공급대가 합계액이 7천만 원이 떴어. 우리가 개정 전 기준으로도 괜찮고 개정했으면 이제 1억 4백인데 괜찮지. 간이가세자에 들어옵니다. 자, 네 번째, 특별시에서 개별소비세법 제1조 사항에 해당하는 과세 유흥장소를 경영하는 자로서 직전 연도 공급대가 합계액이 과세 유흥장소인 경우에는 우리가 부동산 매매업하고 뭘로 따지죠? 아니, 부동산 임대업하고 뭘로 따지죠? 5천만 원이 아닌 4,800 기준으로 따지죠. 4,800. 그래서 4,800 미만이 나와야 간이가세자가 될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이것도 5천만 원이니까 간이가세 될 수 없었습니다.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만을 모두 고른 것은, 자, 우리가 재화의 공급은 진짜 팔아치운 실질 공급, 그 다음에 간주 공급, 이 두 가지가 있죠. 간주 공급은 자, 개, 사, 폐, 면, 비, 파 이렇게 앞글자 따서 외웠어요. 면세 사업에 갖다 썼다. 뽀대나는 자동차에 갖다 썼다. 판매 목적 타 사업장 반출했다. 개인적으로 갖다 썼다. 접대하는 데 썼다. 사업상 증여. 폐 없이 잔존재화 이렇게 보실 수가 있는데요. 자, 기억 보겠습니다. 사업자가 자기생산 취득재화를 특별한 얘기가 없는 이상 자기생산 취득세라는 건 매입세에 공제받았다는 얘기예요. 자, 간주공급은 얘를 제외하고 매입세에 공제받았을 때나 나올 수 있는 문제죠. 자, 사업자가 자기생산 취득재화를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적용을 받아 특별재난지역에 공급하는 물품. 공짜로 준 거야. 자, 공짜로 준 건데 우리가 이제 뭐 상대방한테 이렇게 공짜로 줄 때 보통 이제 접대하는 걸로 줬다라고 하잖아요. 그걸 이제 사업상 증여라고 하는데 이거는 우리가 접대비적 성격이 있어요, 없어요? 이건 일종의 기부금적 성격이 있는 거죠. 그래서 사업상 증여로 보지 않는 걸로 열거를 시켜놨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은 실질 공급도 아니고 팔아치운 것도 아니고 간주 공급에서 열거하는 거에 들어오지도 않고 왜냐면은 요구에서 제외하기로 했으니까. 따라서 이거는 공급으로 보지 않습니다. 공급으로 보지 않아요. 자, 두 번째. 사업 개실 이전 사업자 등록 신청할 수 있으니까 신청을 했어. 자, 그런데 이자가 사실상 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 자, 이럴 경우에 이제 우리가 직권 폐업이 될 텐데요. 자, 그러면 이거는 남아있는 재화는 어떻게 해요? 매입세액은 공제받고 매출세액 나오는 일이 하나도 없어서 팔지도 않았으니까. 그러고선 나 폐업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럼 우리 어떻게? 공제받은 매입세액 토해내라고 하죠. 폐업 시 잔존재화로 매출세액 토해내라고 합니다. 따라서 이거는 간주공급에 들어가게 돼요. 자, 디귿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업자가 다른 집합투자업자에게 위탁자 외 지위를 이전하는 경우. 자, 우리가 이제 신탁자산과 관련해서 위탁자의 지위 이전이 있으면 일반적으로 그것이 결국은 소유권이 이전되는 거랑 다를 바가 없어요. 주인이 바뀌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경우는 주인이 바뀌는 게 아니에요. 이 경우는 뭐예요? 주인이 바뀌는 게 아니라 관리 주체가 바뀌는 거예요. 관리 주체가 바뀌는 겁니다. 따라서 이 위탁자 지위 이전은 공급에 해당되지 않는 내용이었습니다. 따라서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은 기역과 디귿이 되겠습니다. 자, 국세징수법상 미납국세 열람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미납했다라는 게 의미가 두 가지예요. 진짜로 미납했다와 체납했다를 의미합니다. 미납과 체납을 의미하는 거예요. 아직 안 냈다. 안 냈는데 체납에도 해당되는 경우도 있고 체납이 아닌 경우도 있는 거잖아요. 다 의미하는 겁니다. 자, 미납국세 열람제도에 의하면 열람 신청할 수 있는 미납국세라 함은 고지서가 나갔는데 아직 날짜 안 돼가지고서는 안 낸 거. 체납되지도 않았죠. 하지만 뭐 했어? 안 냈으니까 미납이잖아. 그래서 요거 당연히 열람할 수 있었죠. 자, 두 번째.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에 따른 상가건물을 보증금 1,000만 원에 임차해서 사용하려는 자는 해당 건물에 대한 임대차 계약을 하기 전 임대인의 동의 없이 체납액의 열람을 전국 세무서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 자, 요 부분 이제 제가 한번 잘 보자고 얘기를 했었었는데 이거예요. 임대차 계약 전후에 임대차 계약 전후에 동의를 받아서 미납국세 열람을 할 수가 있어요. 건물주의 동의를 받아서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만약에 계약을 체결을 했어. 계약을 체결한 자라고 한다면 임대차 기간이 시작되는 날까지 이때는 동의 없이 내가 계약을 체결했고 보증금이 1,000만 원을 초과하고 이때는 동의 없이도 미납국세 열람을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할 수 있는 거였습니다. 자, 그래서 2번을 다시 한번 보시면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에 따른 상가건물을 보증금 1,000만 원에 임차하여 사용하라는 자는 해당 건물에 대한 임대차 계약을 하기 전 임대인의 동의 없이도 열람 신청할 수 있다? 없다. 원칙은 동의를 해야 되고 동의를 안 해도 되는 경우가 뭐예요? 계약을 체결하고 나서 그 보증금이 1,000만 원을 넘어간다면. 돼요? 자, 그래서 2번 틀린 얘기고 3번 볼까요? 주택임대차 보호법에 따른 주거용 건물을 보증금 3,000만 원의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자는 계약을 체결했고 1,000만 원 넘고 여기 들어오네요. 그쵸? 이자는 임대차 기간이 시작하는 날까지 동의받을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동의를 받아야만 한다. 이 얘기 틀리죠. 동의 없어도 된다고요. 자, 그 다음 4번.
열람 신청을 받은 세무서장은 신고 후 납부하지 아니한 세금의 신고기한으로부터 30일이 지났을 때 열람 신청 응하게 되는데요. 그것이 만약에 종합소득세라면 30일이 아니라 60일입니다. 그래서 4번이 또 틀린 설명이 돼요. 그래서 맞는 거는 1번이네요. 자, 그 다음에 이건 저희 교재에도 실었던 문제고 여러 번 반복했던 문제인데요. 자, 보겠습니다. 재고자산 관련 자료이다. 재고자산에 대한 제23기 세무조정은 자, 제품은 지금은 23기, 22기, 22기까지 후입선출법으로 신고하고 평가를 했어. 그런데 23년 10월 4일 날 저 이제부터 평가를 총평균법으로 바꿀게요 하고 변경신고를 했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변경신고 언제까지 하게 돼 있어요? 12월 말 법인이면 9월 말까지 하게 돼 있어요. 9월 말까지 변경신고를 해줘야 그래 알았어 바꿔줄게 라고 되는 건데 지금 너무 늦게 변경신고를 한 거야. 그러니까 세법은 여전히 뭐라고 알고 있어요? 너랑 나랑 약속한 방법은 후입이야 라고 알고 있는 거예요. 너랑 나랑 약속한 방법은 후입이야. 그런데 약속대로 처리를 했어 안 했어? 안 했죠. 약속대로 처리를 안 했습니다. 그럼 우리 이걸 뭐라고 부릅니까? 임의 변경이라고 하죠. 자, 제품에 대해서 장부에는 150만 원이라고 해놨지만 세법은 너 임의 변경했으면 나는 무조건 이 금액으로 볼 거야. 정확한 세무상 금액은 너랑 나랑 약속한 방법과 무신고시 평가 방법인 선입선출법에 의한 가액 둘 중에 큰 금액을 세무상 제품가액으로 볼 거야 라는 거죠. 자, 그럼 계산하면 어떻게 돼요? 맥시멈 약속한 금액은 120. 무신고시 평가 방법 선입선출법에 의하면 180만 원. 자, 그래서 얼마입니까? 세법에서는 제품 가격을 얼마라고 보는 거야? 180만 원이라고 보는 거죠. 그러면 자산 금액을 서로 다르게 보고 있으니까 세무조정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세법에 맞춰서 조정을 하는 거니까 야! 제품 가격 30만 원 올려! 그쵸? 입금 산입 제품 30만 원. 그다음 자산 부채와 관련된 계정이니까 소득 처분은 유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마찬가지로 이제 반제품도 풀어보도록 할게요. 반제품은 제22기와 23기 모두 총평균법으로 신고하고 평가했다. 약속한 방법이 총평균법이었다는 얘기예요. 세법하고 약속한 방법이 총평균법이었어요. 그런데 착오로 아이고 여러분 우리 계산 잘 틀리잖아요. 계산상에 착오로 60만 원을 한 거야. 이건 약속을 어긴 거예요? 실수한 거야? 약속을 어긴 거예요? 실수한 거예요? 실수한 거죠. 그쵸? 따라서 임의 변경으로 봐요? 안 봐요? 안 봐요. 안 봐요. 그냥 이거를 그냥 실수를 한 거로 보지 약속을 어겼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자, 그럼 이제 반제품에 대해서 장부에서는 반제품은 60만 원이에요 라고 표시해 놓지만 세법에서는 야 너랑 나랑 50만 원이라고 약속했잖아. 50만 원이지 이렇게 보는 거죠. 그쵸? 약속을 어긴 게 아니니까 임의 변경이 아니니까 원래 너랑 약속한 방법이 50만 원이 맞지 이렇게 되는 겁니다. 따라서 차이 나는 만큼 조정을 해주시면 돼요. 항상 세법에 맞추는 거니까 야 자산 금액 너무 크게 잡았다. 반제품 금액 10만 원 추려. 송금 산입 또는 입금 불산입 10만 원 마이너스 유보 이렇게 처리가 되는 거죠. 자, 따라서 재고자산에 대한 세무조정 네팅하면 결국은 뭐예요? 입금 산입 20만 원 유보가 되겠습니다. 답은 2번. 자, 이제 8번 볼게요. 소득세법상 거주자와 특수관계인 간 자산 양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시오. 첫 번째, 거주자가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이내 직계존비소로부터 증여받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소지의 양도 차익을 계산할 때 이거 뭐야? 2월과세죠. 2월과세. 자, 2월과세에 해당되니까 취득가액을 뭘로 본다? 당초 증여한 자였던 직계존비속의 취득 당시 금액으로 한다. 맞는 설명이죠. 자, 두 번째. 납세직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세청장은 양도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이
그 거주자의 특수관계인 간 거래로 인하여 소득에 대한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부계부죠. 그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과 관계없이 해당 과세 기간의 소득 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이게 바로 부당행위 계산 부인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 세 번째, 거주자가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이 아닌 특수관계인에게 자산을 증여한 후 그 자산을 증여받은 자가 증여일로부터 15년이 지난 후 다시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 증여자가 그 자산을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본다. 자, 이월과세와 대응되는 것으로 여기 똑같이 10년 내용이었죠. 증여 후 양도행위 부인에 해당될 때. 자, 다만 양도소득에 해당 수중자에게 실질적으로 다만 양도소득이 해당 수중자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결국은 뭐예요? 이제 증여자가 있고 수중자가 있고 이제 증여가 있었는데 그 이후에 이제 양도를 한다는 얘기죠. 10년 내에 양도를 했을 때 원래 얘 거였다면 얘 주머니에 들어갔을 텐데 누구 주머니에 들어갔다는 얘기예요? 얘 주머니에 들어갔다는 얘기죠. 그럼 우리는 요 양도 행위를 부인을 하고 증여 후 양도가 있었다는 걸 부인하고 직접 양도로 보게 되는 거죠. 그렇죠? 자, 그래서 증여 후 양도 행위 부인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는 건데요. 이때는 15년이 아니라 똑같이 10년, 2월 과세와 마찬가지로 10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답은 기억, 니은. 자, 9번째, 법인세법상 내국법인의 손익의 귀속 시기와 자산부채 평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답은 1번인데요. 기억나요? 이런 거? 자, 1번 몰라도 그냥 우선 넘어가야지. 넘어가야 되고. 자, 두 번째, 보험업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유형자산의 평가 손실은 평가일에 속하는 사업연도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송금에 산입한다. 자, 여러분 아시다시피 세법은 기본적으로 평가를 해요? 안 해요? 평가를 안 해요. 근데 예외적으로 뭐 보험업법 나오면 뭐 하죠? 고정자산 평가 증은 세법이 인정을 하죠. 평가감을 인정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이거는 보험업법 등 고정자산 평가 증만 되는데 알고 계시니까 2번 답이 아니라는 걸 찾아내실 수가 있겠고. 자, 세 번째는 뭐 너무 쉽죠. 회계에서도 많이 봤던 내용이기도 하고요. 자, 유형자산 취득과 함께 공채를 매입하는 경우 기업 회계 기준에 따라 공채 매입가액과 현재가치의 차액을 해당 유형자산 취득가액으로 계상하면 세법이 그래 그 회계 처리 인정하고 넘어가 주죠. 따라서 그 차액은 취득가액에 세무상 취득가액이 결국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3번 틀렸고 이건 많이 보던 내용이었고요. 자, 네 번째, 특정 금융거래 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상자산 평가는 여러분 선의선출법으로 기억하시고 계셔야 됩니다. 자, 요거는 뭐 한 줄로 나왔었던 부분이기도 하고요. 자, 그래서 답은 뭐 2, 3, 4번으로 얼마든지 제거를 하실 수가 있었으니까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배당소득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거주자가 일정 기간 후 같은 종류로서 같은 양의 주식을 반환받는 조건으로 주식을 대여하고 해당 주식의 차입자로부터 지급받는 해당 주식에서 발생하는 배당에 상당하는 금액은 뭘로 받죠? 배당소득으로 받죠. 자, 요거 어렵지 않았던 내용이고. 자, 두 번째, 자기 주식의 소각 당시 그 시가가 취득가액을 초과하지 않았어. 자, 팔아치우더라도 처분이익이 나와 안 나와? 안 나오는 상황입니다. 그렇죠? 그럴 경우에는 소각일로부터 2년이 지난 후 자본 전입했을 때 주주한테 배당 문제가 있다 없다? 없다라고 했죠. 2년 내 자본 전입했을 때나 주주한테 배당 문제가 있고 2년 후 자본 전입했을 때는 주주한테 배당 문제가 없었죠. 자, 그 다음 3번. 배당 소득 금액은 우리 어떻게 찾죠? 배당 소득 금액은 배당 총수익 금액에서 필요금이 빼요? 이자 배당은 필요금이 없죠. 그렇죠? 배당 같은 경우에는 뭐가 있어요? 배당 가산액이 있을 수 있죠. 그래서 이렇게 필요금이 뺀다는 것 자체가 택도 없는 소리였어요. 틀렸고. 자, 네 번째, 채무의 출자 전환으로 주식을 발행함으로써 발생하는 주식 발행 초과금 중 시가를 초과하여 발행된 금액! 이걸 뭐라고 불러요? 채무 면제? 이익. 기억해요? 자, 내가 채무가 20억이 있었는데 야, 내가 주식 줄게. 이 채무 없애자. 어떤 주식 줄까?
액면가 5억, 시가 1억짜리 주식 줄게. 이렇게 채무를 출자로 전환을 한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까지가 자본금으로 잡히고 그 다음에 시가까지가 주발초로 잡히고 자, 20억 빚 갚아야 되는데 10억으로 퉁쳤으니까 이만큼을 채무 면제 이익이라고 불렀죠. 자, 그럼 이제 채무 면제 이익은 입금입니다. 그쵸? 입금이에요. 채무 면제 이익은 입금입니다. 그럼 법인이 채무 면제 이익이 있어서 A라는 법인이 채무 면제 이익이 있어서 입금으로 잡혔어. 그리고 이제 그 재원으로 입금 항목 잉여금으로 자본 전입함으로써 주주들한테 주식이 뿌려집니다. 그럼 이제 이익잉여금이 주주들한테 뿌려지는 거랑 마찬가지인 거니까 이거는 뭐예요? 주주들한테 배당의 문제가 있게 되겠죠. 따라서 배당으로 폰다. 주주들이 받는 이 주식들은 다 배당이 된다. 자, 그 다음 11번. 아주 좋은 문제죠. 두 개년도에 걸친 이제 감가상각 시부인을 해보자라는 건데요. 자, 법인세법상 내국법인 주식회사 A의 제23기 기계장치 감가상각비 세무조정을 계산하시오. 자, 여러분 기계장치 같은 경우는 정률법으로 생각한다는 거 아실 것이고 한번 볼까요? 우리가 22기하고 23기 세무조정을 다 하셔야 돼요. 22기를 보면 회사계상 상각비는 3천만 원입니다. 그럼 우리는 이제 상각범위액 찾아야 되죠. 그쵸? 상각범위액. 자, 세무상 상각범위액 찾을 때 정률법일 경우에는 미상각잔액에다가 상각률을 곱하시면 돼요. 자, 최초로 상각하니까 미상각잔액은 1억. 상각률은 0점이라고 나왔고 그 다음에 이제 월할 계산해야 되는데 1월에 취득했으니까 그냥 12분의 12 그대로 가시면 돼요. 자, 그러면 얼마? 2천만 원. 22기에 세무조정이 나오네. 야! 2천까지만 송금인데 3천? 너무 과하다. 송금 풀산이. 감가상각비 한도초가 1천만 원. 소득처분은 내가 갖고 있는 자산이니까 유보 이렇게 되겠죠? 자, 이제 23기의 세무조정을 해보겠습니다. 회사계상 상각비는 2천만 원. 그 다음 미상각잔액에다가 상각률을 곱하시면 됩니다. 세무상은 얼만큼만 상각이 된 거야 지금? 2천까지만 상각된 거예요. 따라서 미상각된 게 8천인 거죠. 그쵸? 거기에 상각률 곱하시면 1600. 야! 1600까지만 송금 인정해 줄 거야 라고 했는데 과하게 감가상각비를 인식했으니까 상각 부인액이 또 나오게 됩니다. 따라서 23기의 세무조정 또 감가상각비 한도초가 400만 원 소득처분 유보가 나오게 되죠. 자, 문제에서는 23기의 세무조정을만 물어봤으니까 송금불산입 유보 대답해 주시면 되는 거고 아니면 이런 문제도 가능하죠. 자, 유보금액이 누계액이 얼마냐 물어볼 수도 있죠. 그쵸? 전체 유보금액이 얼마냐. 유보금액 누계액이 얼마냐. 그러면은 1,400만 원이다 라고 또 대답하실 수 있었겠습니다. 답은 2번. 자, 법인세법상 A법인의 주주인 B법인의 각삼도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A법인으로부터 이익을 배당받았거나 잉여금을 분배받은 금액으로 보지 않는 것은 또 의제배당 얘기가 또 나오네. 자, 주식회사 A라는 법인이 있는데 여기에 주주가 있는데 그중에 B가 있대요. 주주가 있는 거예요. 자, 보겠습니다. 1번. A법인의 주식의 소각, 자본 감소로 인하여 B법인이 취득하는 금전과 그 밖의 재산가액의 합계액이 해당 주식을 취득하기 위하여 사용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 자, 여러분 의제배당 뭐예요? 얘가 A 주식을 반납하고 대가를 받는데 준 거보다 받아온 게 많으면 이득인데 그걸 뭘로 보겠다?
배당으로 보겠다. 이게 의제 배당이잖아요. 자, 그러면은 이제 언제 반납해? 주식 소각할 테니까. 감자할 테니까 내놓으래. 내놨어. 내놓고 대가를 받았는데 받은 게 더 커. 그럼 이거는 의제 배당이지. 자, 그 다음 두 번째. A법인이 자기 주식을 보유한 상태에서 이렇게 돼 있다는 거지. 그쵸? A법인이 자기 주식을 보유한 상태예요. 주주의 지도 있는 거야. 이렇게. A법인이 자기 주식을 보유한 상태에서 A법인이 감자 차익을 자본에 전입함에 따라 감자 차익을 이렇게 자본에 전입하면 주식 수가 늘어나고 그 주식이 주주들한테 뿌려질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재원 자체가 감자 차익이니까 원칙적으로는 주주한테 무슨 문제가 없냐면 주식 받아왔을 때 배당의 문제가 원칙은 없죠. 그런데 얘가 지가 받아와야 만약에 이렇게 천주가 이렇게 결국은 주주들한테 뿌려지는데 얘의 지분율이 20%라고 했을 때 원칙적으로는 200주만 받아오게 될 거예요. 이거는 배당의 문제가 없어. 그쵸? 이거는 배당의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얘한테 못 간 게 얘한테 또 올 거란 말이야. 왜? 자기 주식한테는 배당을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얘가 지분율이 20%지만 1000주 중에 20% 200주만 받아오는 게 아니라 더 받아오는 게 생겨버린단 말이야. 그럼 요거는 재원에 관계없이 뭘로 보겠다? 배당으로 보겠다라는 거죠. 따라서 지분 비율이 결국 증가를 할 수밖에 없겠고 더 받아오니까 지분율보다 그때 증가한 지분 비율에 상당하는 주식의 가액은 뭐다? 배당이다. 재원에 관계없이 배당이다. 자, 그 다음 세 번째 A법인의 해산으로 인하여 자녀재산의 분배로서 자, 법인이 해산하면 어떻게 주주들이 주식 반납하고 해산의 대가를 받죠. 자, 받은 게 더 크면 주고받고의 차이만큼이 배당이지. 자, 자녀재산의 분배로서 B법인이 취득하는 금전과 그 밖의 재산가액이 그 주식을 취득하기 위하여 사용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 받은 게 더 많대. 그러면 차이만큼이 배당. 자, 네 번째, A법인이 법인세법 제17조 1항 2호에 따른 주식의 포괄적 교환 차익을 자본에 전입함으로써 B법인이 취득하는 주식의 가액. 자, 여러분 주식의 포괄적 교환 차익은 주발초하고 똑같이 생각하시라 그랬잖아요. 그럼 주발초는 입금 항목 잉여금이 아니니까 자본 전입해서 주주한테 주식이 뿌려져도 무슨 문제가 없다? 배당의 문제가 없다라고 했습니다. 따라서 답은 4번. 자, 이번엔 재조사 결정. 자, 이제 납세자가 있는데 세무서를 처분청이라고 할게요. 처분을 당했는데 나 이 세금 억울해서 못 내 이러고 있는 거예요. 억울해! 그럼 어떻게 해요? 더 상급기관한테. 상급기관 여기서 이제 뭐야? 뭐 심판 청구 같은 거 할 수가 있는 거겠죠. 여기 이제 재결청이라고 하죠. 처분받고선 억울해! 해서 이제 심판 청구를 한 거야. 그쵸? 심판 청구를 하는 거예요. 자, 하는데 여기서도 억울해!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요? 여기서 내려준 결정이 그것도 억울해. 억울하면 이제 뭐 하는 거야? 소송 가야지. 그쵸? 이제 행정소송을 이렇게 제기하는 거였습니다. 내용 알고 계시죠? 자, 1번 보시면 심판 청구에 대한 재조사 결정에 따른 처분청의 처분에 대해서는 심판 청구와 그에 대한 결정을 거치지 아니하면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 자, 재조사 결정의 문제는 알고 계시죠? 뭐냐면 자, 재결청에 청구를 했는데 재결청이 세무서 말이 맞아, 납세자 말이 맞아 이렇게 판단을 내려준 게 아니라 결정을 못하고 야, 조금 더 확인해 볼 게 필요한데 하면서 재조사 결정을 내리는 거예요. 처분청아, 납세자 말이 일면 타당해. 한번 사실관계 다시 한번 확인해봐. 납세자 말이 진짜 맞다면 납세자 말 들어주는 게 맞는 것 같아. 근데 그게 아니라면은 네 말이 맞지. 뭐 이런 거예요. 자, 재조사 결정이라는 게 내려졌습니다. 자, 그래서 재조사 결정을 내려서 세무서에서 진짜 다시 재조사를 해본 거죠. 재조사를 해서 야, 재조사하니까 너 이렇게 처분되는 게 맞아 하고서는 또 이제 처분을 한 거야.
자, 그런데 그것도 마음에 안 드는 거야, 납세자가. 그러면은 이제 어떻게 하냐면 납세자는 마음에 안 드니까 심판 청구에 다시 할 수도 있고요. 왜냐면은 이 심판 청구 쪽에서 어떤 판단을 내려준 건 없었잖아요. 그쵸? 재조사만 해보라 그랬지 누구 말이 맞다라고 손들어준 적이 없으니까 심판 청구를 다시 제기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한번 심판 청구는 들어가 봤으니까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가 있는 거였습니다. 따라서 심판 청구에 대한 재조사 결정에 따른 처분청의 처분에 대해서는 심판 청구 안 거치고도 바로 행정소송으로 갈 수 있죠. 이미 한번 갔다 왔었으니까. 자, 그래서 1번 틀린 설명이고, 자, 그 다음 2번. 재조사 결과 심판 청구인의 주장과 재조사 과정에서 확인한 사실관계가 다른 경우라 하더라도 심판 청구에 대한 대상이 된 당초 처분을 취소 경정하여야 한다. 자, 재조사하라고 해서 한번 봤더니 납세자가 주장했던 내용들이 납세자가 다 오해하고 있었던 거야. 다 잘못 알고 있었던 거야. 그럼 뭐예요? 기존 결정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는 거죠. 따라서 기존 결정을 취소한다 이런 얘기는 당연히 틀린 설명일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 다음 세 번째. 재조사 결정이 있는 경우 처분청은 며칠의 시간이 주어지는지 아십니까? 60일의 시간이 주어집니다. 자, 그래서 재조사 결정으로부터 60일 이내에 결정서 주문에 기재된 범위에 한정하여. 이것도 중요한 표현이죠. 꼭 그것만 재조사라는 거예요. 그 결과에 따라 취소, 경정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하여야 한다. 자, 네 번째. 심판 청구에 대한 재조사 결정에 따른 처분청 처분에 대하여 심판 청구를 거쳐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재조사 후 행한 처분청의 처분에 대하여 제기한 심판 청구에 대한 결정 통지를 받았다면 통지받은 날로부터 90일 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해야 한다. 항상 억울해! 하는 거는 90일 내에 해야 되는 거 알고 계시죠? 그래서 답은 4번이 맞습니다. 자, 세무조사 중 부분조사가 허용되는 경우를 뭐도 고르시오. 자, 부분조사 사유 다 무슨 말이 들어가? 확인 들어가죠. 자, 그래서 여기서는 확인만 찾았어도 여러분이 됐던 거예요. 확인. 그리고서는 시험에 많이 나왔던 건 뭐예요? 이회를 초과해서 실시할 수 있는 부분조사는 뭐냐? 유리한 확인. 기억하시죠? 자, 그래서 어쨌든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납세담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납세 보증서를 담보로 제공하는 방법은요. 뭐예요? 보증서를 제출하는 거예요. 자, 2번. 보험에 든 등기된 건물의 납세 담보의 가액은 자, 담보를 평가할 때 우리가 이제 토지라든지 건물 같은 경우에는 상증세법에 따른 평가를 하게 됩니다. 따라서 보험 금액이다라는 얘기는 틀려요. 자, 세 번째. 납세 보증서를 납세 담보로 제공한 자는 그 납세 보증서로 담보한 국세 및 강제징 수비를 납부할 수 있다. 제목 지겹게 외워야 돼요. 담보에 의한 납부는 금전만 가능합니다. 담보로 세금 내는 거는 그 담보가 금전일 때만 가능해요. 담보에 의한 납부는 금전인 경우만 가능하다. 굉장히 여러 번 반복했던 내용입니다. 자, 네 번째, 납부해야 할 기한이 확정된 국세의 납세 담보를 납세 보증보험 증권으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자, 어쨌든 보험기간 항상 플러스 30일. 자, 16번. 거주자의 사업소득 결손금과 2월 결손금 공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해당 과세기간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발생한 결손금은 어떻게 나눠주죠? 근연기 입의 순서대로 나눠지죠. 근연기 입의 순서대로 나눠주는 겁니다. 아유, 순서 틀렸고. 자, 두 번째. 주거용 건물 임대업에서 발생한 결손금은 해당 과세기간 종합소득 과세표준 계산할 때 공제가 되느냐? 되죠. 우리가 이제 사업소득을 두 가지로 나누죠. 피땀 눈물을 흘리는 사업소득이 있고 그 다음에 부동산 임대, 사업소득이고 이 두 가지로 나누는데 임대도 주택임대는 또 여기 피땀 눈물에 집어넣어줬죠. 그래서 여기에서 발생한 결손금은 다른 애들한테 마이너스 못 나눠주잖아요. 하지만 여기에서 발생한 결손금은 다른 애들한테 나눠주게 됩니다. 따라서 공제할 수 있어요. 2번 틀렸고요. 자, 세 번째. 결손금 및 2월 결손금을 공제할 때 해당 과세기간에 결손금이 발생하고 2월 결손금이 있는 경우에 뭐 먼저 정리한다?
항상 결손금 먼저 정리한다. 이거 되게 중요했었습니다. 자, 그 다음 네 번째. 국세기본법 제26조 2에 따른 국세부가 제척기간이 지난 후 제척기간 이전 과세기간의 2월 결손금이 확인되는 경우 여러분 제척기간 내에서만 세금 낼 것도 확인이 돼야 되고 나의 적자도 확인이 돼야 돼요. 항상 제척기간 내에만 확정이 이루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척기간 지난 다음에 어이구 옛날 적자가 3억이 아니라 8억이었네 확인된다 하더라도 3억만 적자로 인정받을 수가 있는 거죠. 따라서 제척기간 내에 확인이 못 된 것이니까 그거는 공제할 수가 없습니다. 답은 4번. 자, 부가세법상 납세 의무자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신탁재산과 관련된 재화 또는 영역을 위탁자 명의로 공급하는 경우. 자, 우리가 신탁재산과 관련해서는 원칙이 이제 수탁자 명의로 돼 있으니까 수탁자 과세지만 예외적으로 뭐 위탁자 명의로 공급한다든지 위탁자가 실질적으로 지배 통제한다든지 이럴 경우에는 이제 위탁자가 납세 의무자에 해당이 됐겠죠. 자, 1번 틀렸고요. 자, 2번. 신탁법에 따른 신탁재산과 관련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때에는 신탁법에 따른 위탁자가 신탁세사별로 각각 별도의 납세 의무자를 든다. 수탁자가 원칙이죠. 자, 세 번째. 신탁법 제10조에 따른 위탁자의 지위 이전. 위탁자 지위 이전이 결국은 이제 소유권이 이전되는 거랑 다를 바가 없는데 그러면 실질적으로 그 신탁재산 자체가 팔렸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신탁재산의 공급으로 보게 되는 경우에는 당연히 공급한 자가 누구야? 기존 위탁자죠. 그렇죠? 따라서 기존 위탁자가 팔아치운 거니까 납세 의무자가 되는 거지. 그래서 새로운 위탁자가 납세 의무자가 된다는 얘기는 틀렸겠고요. 자, 네 번째. 위탁자가 신탁재산을 실질적으로 지배 통제하는 경우로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 18항 1호에 따른 투자신탁의 경우에는 신탁법 제2조에 따른 위탁자가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위탁자가 신탁재산을 실질적으로 지배 통제하면 위탁자 과세였습니다. 자, 그 다음 18번. 부당의 계산 부인에 해당되는 금전대여 또는 차용의 경우 시가 범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제 그 시가이자는 가중평균 차입이자율을 의미하는데 가중평균 차입이자율의 적용이 불가능한 경우로서 차입금 전액이 채권자 불분명 사채로 조달된 경우에는 어쨌든 애초에 가중평균 차입이자율 계산 자체가 안 되는 거네. 그러면 해당 차입금에 대해서는 당자대출 이자율을 시가로 받습니다. 자, 두 번째, 가중평균 차입이자율의 적용이 불가능한 경우로서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차입한 차입금만 있으면 이것도 어쩔 수 없이 어떻게 해요? 해당 차입금에 한정해서 당자대출 이자율을 시가로 했었죠. 자, 세 번째, 대여한 날로부터 해당 사업연도 종료일까지의 기간이 3년이 아니라 5년이 넘어가면은 우리는 어떻게 해요? 해당 차입금에 한정해서 당자대출 이자율을 시가로 봤었죠. 우리가 이제 가중평균 차입이자율이라는 건 빌려줄 때 한 번 딱 계산이 되는 건데 한 7년, 8년 전에 빌려준 거예요. 그럼 그때 시가가 지금의 시가라고 볼 수는 없으니까 해당 대여금에 한정해서 이렇게 5년이 지났으면 해당 대여금에 한정해서 시가이자를 뭘로 파악해라? 당자대출 이자율로 파악해라. 그래서 3번이 옳지 않은 설명이 되었습니다. 자, 그 다음 네 번째, 이거 실무적으로 되게 중요한 건데요. 내국법인이 법인세법 제60조에 따른 신고와 함께 당자대출 이자율을 전부라 시가로 할게요 라고 이제 선택을 한 거예요. 저는 전부 다 이 가지급금 등에 대해서 시가이자 당자대출 이자율로 할게요 하고선 했으면은요. 한번 선택했으면 3년 동안은 무조건 그 당자대출 이자율을 시가로 써야 됩니다. 따라서 선택한 사업연도 하고 이후 2개의 사업연도는 무조건 당자대출 이자율을 시가로 써야만 합니다. 그래서 틀린 것은 3번.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거주자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 상속세 과세 표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제67조 또는 국기법 제45조의 3에 따른 신고가 없는 경우. 자, 우리가 신고하지 않았어도 일괄공제 해줄까요? 안 해줄까요? 무신고 시에도 해줍니다. 그러니까 상속재산이 이제 사람들이 상속세 신고 안 하는 경우들이 꽤 있거든요. 그럼 이제 여러분이 결정할 때 일괄공제 5억은 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5억을 공제한다. 맞는 설명이겠고요. 자, 두 번째. 정당법에 따른 정당에 유증을 한 재산에 대해서는 상속세 없었고
자, 세 번째, 상속세, 증여세, 과세 최저한 뭐예요? 과표가 50만 원 미만일 때죠. 자, 네 번째, 상속 개시 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피토하고 돌아가신 분이 상속인에게 진 증여 채무는 상속재산가액에서 빼지 않죠. 그래서 답은 4번. 아유, 제일 쉬웠던 문제인가요? 자, 주식회사 서울은 한국에서 제조한 A 제품을 미국에 $1,000에 수출하면서 선적하기 전 돈을 먼저 받고 원화로 바꿔버렸네. 자, 우리 이렇게 이제 공급에 대한 대가를 외화로 받았을 때는 항상 공급 시기의 환율로 이제 과표를 정한다라고 했는데 공급 시기 전에 원화로 바꿨으면 그 금액으로 확정된다고 했습니다. 따라서 $1,000를 1,150원으로 환가를 했기 때문에 115만 원이 과세 표준이 됐겠죠. 자, 이렇게 해서 풀이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